자, 이제 31페이지를 찍어볼게요. 오늘 32페이지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31페이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프린트 검사하는 건 32페이지까지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오늘 배우는 거와 오늘 배우는 공리주의 얘기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칸트 얘기가 나오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 결과론적 윤리라고 얘기하는 건 간단히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과연 그 행위가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 뭐보다 의도를 가진 행위보다 도덕적으로 낫다. 즉 이건 뭐예요? 다른 표현을 결과가 중요하다. 그렇죠. 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동기나 의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과론적 윤리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기주의와 공리주의가 나오는데 먼저 얘기할 건 이기주의죠. 예전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기주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자신을 위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위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남에게 무엇을 미칠 수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이다. 그래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어렵죠. 그렇죠. 내가 잘 살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 하지만 공리주의는 이거와 다르게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리주의 하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은 어떤 게 있죠? 자기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단점은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동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도덕적이지는 않죠. 그럴 수 있죠. 공리주의를 이제 설명하면, 공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벤담하고 밀이에요. 그럼 벤담과 밀 중에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써있는 순서대로 나오겠죠. 벤담의 공리주의. 벤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쾌락은 유일한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고 봤어요. 앞에서 배우는 거와 비슷하게 경험주의적 성향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시작된 어떤 쾌락주의의 그쵸, 여기 나온 것처럼 양적 쾌락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쾌락주의의 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이 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쾌락인 선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땐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늘려야 한다고 얘기했죠. 늘려야 한다. 이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 어떤 양. 그래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동일하고 질적으로는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질적으로는 같은데 뭐에서만 차이가 난다?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쾌락의 양을 계산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도, 얼마나 세냐, 얼마나 오랫동안 쾌락이 지속되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쾌락이라고 느낄 수 있느냐, 내가 쉽게 그 쾌락을 접할 수 있느냐, 그 쾌락이 어떤 생산성을 가지냐, 정말 순수한 쾌락이냐, 내가 가진 쾌락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쾌락을 줄 수 있느냐를,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쾌락의 양을. 그래서 양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쾌락을 뭐 한다는 거예요? 수치화한다는 거죠.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거예요.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쾌락의 총량이 가장 많은 게 무엇이냐를 연구한 게 벤담의 양적 쾌락 공리주의예요.
여기서도 역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역시 뭐다? 최대 행복을 낳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반에 10명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까요? 공리주의는 되게 재밌는 개념이니까 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반에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규남이가 있는데 규남이는 1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의 양을 쟀더니 100이에요. 100 점수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총 10명이 있는 거죠.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얼마씩 있어요? 0원씩. 돈이 한 푼도 없어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쾌락의 양을 재면 다 0이에요. 그럼 우리 반에 있는 10명의 쾌락의 양을 총 더하면 몇이죠? 100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규남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가져요. 그럼 쾌락의 양이 예를 들면 100에서 10으로 줄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다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한 푼도 없이 다 빵원을 갖고 있다 다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쾌락의 양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쾌락의 양이 50씩으로 늘어났어요. 50. 그러면 총 더하면 얼마예요? 5, 9, 45, 460점이 되죠. 쾌락의 총 점수가 이런 경우는 B의 경우는 460점이고 A의 경우는 100점이다. 그러면 비록 A가 규남이가 조금 불행해진다고 할지라도 전체 쾌락의 총 양이 늘어나는 방식을 택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공리주의예요. 이게 나중에 뭐에 영향을 미치냐?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벤담의 공리주의에서의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가 있어요? 도덕의 목적이 뭐에 있다? 행복을 늘리는 데 있다. 즉 너는 왜 사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이 행복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는 게 공리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개인의 행복, 어떤 도덕이 목적이 그런 데 있다라는 걸 알게 해준 게 의의고, 한계는 쾌락이 뭘 무시해요? 아까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무시하죠. 그래서 쾌락도 그냥 내가 하루에 우유를 500ml 먹을 수 있고 밥을 3끼 먹을 수 있고 이런 쾌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영화도 보고 사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도 쾌락의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배부른 돼지의 쾌락을 추구하는 천박한 철학이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나는 뭐가 낫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벤담의 공리주의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누구겠어요? 밀이죠. 밀의 공리주의는 아주 간단해요. 벤담이 무엇으로 공적받았죠? 너는 쾌락을 뭐만 보는 거야? 양만 보는 거야? 뭐가 중요한데? 알고 보면 질도 중요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벤담의 공리주의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즉 산업화 초기의 단계였어요. 그러면 산업화 초기에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극빈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엄청 막 16시간씩 노동하고 정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 살면서 밀가루를 몇백 그램 먹어야 되고 우유를 얼마 먹어야 되고 잠을 자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다음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니까 그것보다 이제 어떤 질적인 쾌락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한 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러기 위해선 어떤 쾌락, 양적 쾌락보다 뭐가 더 중요해진다? 이제 질적인 쾌락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보다는 무엇이겠어요? 감각적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계속 그리스 철학에 헬레니즘 철학에 있었던 얘기들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무엇이 민주주의가
최대다사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데 적합하다고 보기 시작했죠. 이제 현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행위공리주의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행위공리주의는 다른 행위보다 무엇 많은 공리, 즉 많은 행복의 양을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죠. 그래서 공리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공리의 원칙을 행위에 직접 적용한 게 행위공리주의고요. 이런 거의 문제점이 어떤 점이 만들어지냐면 상식적 도덕에 반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연명치료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똑같아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부모님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언제 살아날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 산소호흡기를 그대로 둬야겠어요? 떼야겠어요? 당연히 떼야 돼요. 왜 떼야 돼? 그걸 떼면 그 사람은 죽어서 불행할 수 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 인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사람한테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의 양이 증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비도덕적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게 규칙 공리주의죠. 그래서 개별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에 무엇을? 규칙을 따르긴 해요. 따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허용하는 규칙과 금지하는 규칙 중에 거짓말을 금지하는 규칙이 더 많은 공리를 가져온다. 그러면 거짓말을 금지하는 규칙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규칙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가진 이 규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들 행복의 양에 어떤 차이를 미치느냐를 계산해서 그 규칙들 중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만든 게 규칙 공리주의죠. 이것도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겠죠. 규칙들이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일상적인 경우에는 규칙을 적용하는 규칙 공리주의를 쓰고 규칙이 갈등할 때는 결과적으로 뭐가 더 행복의 양을 증진시키느냐라는 행위 공리주의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대안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현대의 공리주의를 놓고 보면 이익의 평등 고려를 원칙이에요. 이익을 모두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도덕적 관심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누구까지 넘어가겠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차별도 반대하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현대적 공리주의가.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정의란 무엇인가 책 있죠? 요런 책들이 보통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왜냐면 공리주의는 굉장히 미국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31페이지는 여기서 마치고 32페이지를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해. 안녕히 계세요.